안녕하십니까. 이성의 한계 개념을 다시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개념을 과학 분야, 기원과학 분야에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이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좀 오래됐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무식하고 어리석고 정말 거의 미친 또는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고 굉장히 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진화론자, 이 사람도 마이클 루즈라는 유명한 또 진화론자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과학 이상으로, 단순한 과학 이상으로 이 선전되어져 왔다. 진화론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아이디어로지, 어떤 사상으로 선포되어져 왔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종교, 세속적인 하나의 종교,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대안으로서의 하나의 장성한 종교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Evolution is religion, 종교라고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진화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 쟁점이 무엇이냐. 결국은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성경의 내용과 너무나 상반된다는 것, 너무나 성경의 내용을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이 신약까지 역사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연대, 특히 도족보의 기록을 살펴보면 창조를 포함해서 이 창조 연대가 사실은 거의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 4천년, 지금으로부터는 약 뭐 6천년, 7천년 이 정도로 사실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6일 동안 창조되었다는 창조 기사가 또 잘 기록되어 있는데도 진화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빅뱅에서 은하 또는 태양계 그리고 지구가 생성되고 이렇게 지질 구조가 오랜 지질 시대를 통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쳐와서 오늘날에 다다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지질학에서는 이 지층의 단면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층이 있다. 그리고 이 층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 오늘날 관찰할 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층을 수백만 개의 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계산적으로 수억 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연대를 얻은 것입니다. 지층에서 화석들이 많이 쌓여 있고 이제 단순한 화석에서 올라갈수록 복잡한 생물의 화석이 보이기 때문에 진화했다. 또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것은 관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각각의 층에 이 적용한 연대라는 것이죠. 가장 아래 캄브리아기는 5억 년, 그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공룡이 뭐 주라식 이런 시대에 살았다는 것. 그런데 이 연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대는 이 과거 너무나 먼 과거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관측되거나 또는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되었다 것입니다. 해석인데 사실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이죠. 과학으로 관찰하거나 반복 실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서 사실은 해석되어져 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오랜 지질연대, 이 지질연대 수억 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노아홍수 사건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지질연대를 이루는 이 수많은 지층의 형성이 이 진화론에서는 오랜 세월이 걸려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노아홍수 사건에서는 사실은 단기간에 1년에 걸쳐서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점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포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과학의 어떤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또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미스터 우리 대머리 씨가 휴대폰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휴대폰을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휴대폰을 얼마 전에 샀다는 것이죠. 얼마 전인지 뭐 몇 시간 전인지 분명히 초기 상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어떤 공원의 벤치에 잠깐 앉았었는데 휴대폰이 거기서 빠졌는지 또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는지 여러 가지 수많은 경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한 순간에 어떤 한 일정한 시점에서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분실했는데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휴대폰을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로 정보를 모른다면 우리가 사실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정보, 경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영역이라면 자연적인 영역이라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과거 영역은 이 초자연적인 영역과 같아진다. 속성상. 그래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면 또는 목격자가 없다면 사실 이 휴대폰을 찾을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지죠.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폈던 어떤 과학에서의 두 가지 특성, 실험으로 가능한 영역, 현재를 다루는 실험과학 영역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과거 영역을 다루는 기원과학, 역사과학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과학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느냐,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냐, 그것이 반복, 재현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대상이냐,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먼 과거처럼 검증이 안 되는,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이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상에는 상관없이 트랙을 달리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과거의 질문이든 항해하던 보트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질문이든 다양한 그래서 언제 또는 어떻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경로로 이제 이런 과거에 관한 질문들이 발생하는데 과연 그것이 검증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그런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자, 휴대폰은 좀 더 뭐 작은 어떻게 보면 분실에도 뭐 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로 정말 우리 집이 도난을 당하는 이제 이런 또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좀 큰일이죠. 집이 도난을 당했다. 물론 좋지 않은 얘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이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마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났겠죠. 근데 이제 많은 고가의 어떤 기물들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뭐 TV가 그 중에 하나 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찾고 싶다는 거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초기 조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분실이 되었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런 기록을 다 알아야 되는데, 자, 과거에 관한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록이 어떤 비디오 자료 같은 게 없다면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재현도 못하죠. 실험, 우리 다시 한번 이 도난 분실을 실험을 해보고 재현을 해볼까? 불가능하죠. 과거 사건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 사건을 풀 수 있는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 누가 더 중요하냐? 전문가 그리고 목격자, 그 관측자. 물론 우리가 과거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자, 이런 도난을 당한 경우에서 누가 전문가일까요? 자, 기물을 잃어버렸는데 과연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될까요? 물론 뭐 탐험가, 그런 뭐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경찰이 결국은 찾을 수 있겠지만,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은 목격자죠. 또는 기록이죠. 경찰들도 결국 필요한 것은 이런 목격자인 것입니다. 전문 영역이 아니고, 여기 사실 전문가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학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학이냐 또는 과학을 사용한 다른 어떤 예술적인 그런 것이냐. 우리 여기서 우리 이 학생, 우리 아주 신나게 나르고 있죠. 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신나게 나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빗자루를 타고 나르는 거죠. 그러나 사실,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 잘 세팅된 환경에서 이 빗자루 의자에 앉아서 몸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과학의 영역이겠죠. 하지만, 스크린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스크린상에서는 아주 신나게 나르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과학과
또 한 가지 이 어떤 비주얼, 시각 효과, 어떤 뭐 시각, 사이언티픽 아트, 시각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로서. 자, 이 두 가지를 그런데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상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실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죠. 과학의 영역이 아니죠. 근데 과학은 많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과학과 상상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어, scientific fiction, 어떤 허구, 과학적인 허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과학의 특성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잘 알듯이 어떤 유인원의 어떤 기록, 여러 가지 뼈가 어떤 지층에서 발굴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뼈를 토대로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샌디에고 박물관에서는 이제 루시라는 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루시, 원시 유인원이죠. 샌디에고 박물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루시가 생겼을 것이다 표현하는데 세인트루이스 박물관에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따라서 다른 그런 루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 뼈에는 사실 발도 없습니다. 발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없죠. 그리고 털에 대한 정보 없습니다. 얼굴,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한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과학의 어떤 제한된 정보,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형태, 뼈의 뭐 모양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어디서 이 뼈가 만들어졌을까? 그 초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뼈에 도달했을까? 초기 정보, 경로 정보에 대한 이 유인원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상에 기반했다는 거. 그래서 과학과 과학적인 이 예술적인 속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의 한계 또는 과학의 한계라는 이 개념을 좀 더 이제 기원과학의 어떤 사례들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익숙한 그랜드 캐년 지질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지층을 우리가 만났을 때 실험과학적인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 지층의 깊이, 크기, 또 얼마나 많은 층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 우리가 현재 영역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과거에 대한 질문 있죠. 얼마나 큰 힘이 사용되었나,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 언제 시작되었나 이런 과거에 관한 질문들 두 가지가 구분되죠. 근데 현재에 관한 이런 영역, 이런 질문들은 관측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가정이 필요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관한 질문, 먼 과거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실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먼 과거를 관측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없고 그리고 이 실험을 할 수 없죠. 재현할 수 없죠. 이거 다시 한번 재현해 보면 좋겠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답이 객관적인 답이 없다는 것,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초기 조건, 어떤 경로 조건, 어떤 과정 정보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영역이 어떤 자연적인 영역이고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인 반면에 이 먼 과거 영역은 마치 초자연 영역과 같아지는 이런 속성을 우리가 또 지적할 수 있고 그리고 먼 과거의 영역은 사실은 또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과거 우리가 지질학에서 수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수억 년 걸렸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목격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 사람이 없었다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과거에 대한 질문들은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주관적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 그런데 그 해석은 어떻게 보면 상상에 기반한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상상이 어떻게 보면 접목된, 기반한. 그래서 사실 그것이 믿음과도 같아지는 속성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실 시간선 어떤 분석법, 타임라인 애널리시스 제가 이렇게 부르지만 자, 시간적인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은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 하지만 과거에서 먼 과거 특히 과거에는 이제 초기 조건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과정 정보, 경로 조건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먼 과거에서 이런 것이 사실 없죠. 초기 조건은 모르죠. 결국은 우리의 관측 한계를 넘어가는 영역에서 답이 없다는 것. 답이 없다는 것은 과학적인 답이 없다는 것, 검증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만 의존한다, 해석에 의존한다는 것.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속성 때문에 크게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관점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이 먼 과거 영역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 적용되어진다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토대로 또 이제 노아 홍수 같은 격변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 또 족보를 통한 연대. 이제 이런 것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기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화론, 지질학적 진화론에서는 동일 과정설, 이제 천천히 slow and gradual 해서 천천히 쌓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수백만 년, 수억 년. 이제 이런 어떤 가정, 어떤 이론이 결국은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검증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 왜냐하면 사실 과학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된 것인데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상에 기반한 그런 해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의 이슈가 아니라 해석의 이슈 그리고 세계관의 이슈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먼 과거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까운 뭐 몇 시간 전 어제 이제 운동장을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처럼 역시 현재 영역이냐 과거 영역이냐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대상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기원과학에서 많이 다루는 이 공룡이나 상륙충, 고생물학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관찰할 수 있죠. 크기, 형태, 모양, 뭐 재질, 성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영역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초기 형태, 초기 조건은 무엇이냐, 어떤 경로 과정을 거쳤냐,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냐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할 수 없고 관찰,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윈의 핀치, 갈라파고스의 핀치의 어떤 부리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서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론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현재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거에는 정말 어땠느냐? 초기 조건이 무엇이냐? 어떤 경로를 거쳤느냐? 이 초기 조건, 경로 정보가 사실은 과학으로 검증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공룡이나 이런 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화론에서는 공통 조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개체로 진화되었다. 이 라인은 이제 링크, 미싱 링크라고 그러죠. 공통조상이 있었던 라인인데 결국 공통조상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해석이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정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해석에 근거하고 그것은 또 상상이고 추론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루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영역에서는 뼈의 형태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는데 어떤 과거 초기 조건, 경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 또는 상상해서 기원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천문학에서도 어떤 은하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하고 현재 어떤 형태를 우리가 관측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은하가 어디서 시작되었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정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빅뱅에서 시작했느냐, 빅뱅을 통해서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 이렇게 거쳤느냐. 그러면 은하의 최초의 상태는 무엇이었을까? 모르죠. 그 빅뱅의 그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초기의 물질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전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사실은 다 해석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조건, 경로 정보가 먼 과거에는 없었고 과학으로 검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먼 과거는 초자연의 영역과 같아지는 그래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만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과학의 한계이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 생각하는 힘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런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런 다양한 진화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이 지층에 대해서 현재 영역과 비교해서 먼 과거에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사실 많은 것들이 과학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대표적으로 동일 과정설이라는 이런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뤄보겠습니다만 어떤 오랜 세월을 걸쳐서 강을 통해서 이 토사라고 그러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이제 강하구 또는 바다에 천천히 쌓이면서 지층을 만들고 또 어떤 지각 변동 뭐 이런 걸 경험하면서 오늘날에 보이는 지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랜 세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지질 구조가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층, 수많은 지층이 그렇게 꼭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의문이죠.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우스 사건, 이런 격변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이런 격변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지층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죠. 우리가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 관한 영역, 기원과학의 영역은 관측의 한계 넘어 있기 때문에 검증에 불과하고, 그래서 해석의 영역에 불과하고, 오히려 초자연 영역에 불과하다는 것,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불가해서 검증 불가하고, 먼과학이기 때문에 이 목격자도 없고, 사실 그래서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문가일까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가 바로 이, 이 익숙한 이 동위원소 측정법, 많이 이제 이름은 익숙하죠. 하지만 내용은 좀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위원소법이 어떤 것이냐? 물론 세부적으로는 복잡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납이라는 원소로 큰 원소에서 작은 원소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우리가 이제 붕괴라고 그러고 어떤 여기서 납으로 되는 이제 우라늄의 양이 절반이 납으로 되는 그 시간을 이제 반감기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토륨,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납으로 되는 이런 붕괴 과정을 계속 거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현재 그 붕괴되는 그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제 그것이 반틈 절반 정도의 량이 이제 붕괴된다면 약 4억 년 이상 걸리는 그런 과정이구나, 느린 과정이다라는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측정치죠. 물론 추론한 것입니다만 그 외에 어떤 포타슘, 예, 칼륨에서 아르곤 또는 루비디움, 스트론튬 이런 이제 원소들이 대표적으로 동위원소 분석에 사용되는 시료들입니다. 그 반감기가 측정되어 있죠. 수억 년 이제 이런 것들은 지질 구조의 어떤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요. 또 다른 예가 이제 탄소 동위원소 측정. 이것은 질소가 어떤 갑자기 이제 불안정한 상태인 카본, 탄소 14 불안정한 상태로 변형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시간이 경과되면서 약 5,000년 걸린다고 하는데 다시 질소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탄소가 다시 질소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이제 탄소 동위원소의 어떤 붕괴, 어떤 아니면 변화, 이것을 통해서 동위원소법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좀 전문적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모래시계에 비교하면 오히려 간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원소의 초기량이 있고 그리고 붕괴되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결과 원소가 있죠. 역시 모래시계도 모래가 처음에 위에만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걸쳐서 떨어지는 과정, 이것이 이제 그래서 붕괴되는 과정과 똑같고 그것이 아래쪽에 쌓인다는 것, 쌓이는 것은 마치 이 납과 같은 이제 그 자원소로 하죠. 모원소에서 자원소가 쌓이는 거. 그래서 모원소에서 자원소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라고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시간이 걸린다는 거. 우리가 모래의 초기량 또는 이제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때 얼마나 쌓였느냐. 그래서 마치 동위원소가 초기 원소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붕괴 속도를 가지고 붕괴하면서 나중에 얼마나 이렇게 쌓였을 때, 자원소로 변형됐을 때 어떤 반감기, 붕괴, 속도, 시간.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래시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모래가 얼마나 아래쪽에 쌓였느냐를 측정하면 되죠. 예, 우리가 떨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그 속도는 측정해서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래시계에서 모래의 포기량, 그리고 낙하 속도, 그리고 이런 것을 알면 시간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는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 모래가 처음에 떨어질 때 모래가 위에만 있었을 것인가? 정말 아래쪽에는 아무 모래가 전혀 없었을 것인가? 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밑에는 모래가 안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가 항상 물론 일정하다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가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는 항상 일정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야지만 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위원소에서도 모원소가 그 초기량이 얼마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자원소는 샘플에 자원소는 없었을 것이다. 초기 원소만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원소에서 자원소로 붕괴되는 과정에 그 속도가 일정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억 년이라고 했죠. 수억 년. 이 수억 년 동안 붕괴 속도가 일정했다라고 사실은 가정을 해야지만 계산이 되죠. 그리고 붕괴하는 과정에서 이 모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뒤집혔다가 다시 세웠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 경우에 오염이 되었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량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되고 어떤 중간에 어떤 경로상에 오염이 없었다. 그리고 붕괴 속도가 수억 년 동안 정말 유지되어 왔다. 이런 가정을 할 때만이 이 계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성의 한계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먼 과거였습니다. 이 원소들이 초기에 존재했던 너무나 먼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붕괴 속도, 오염 여부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검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관측 안 되고 실험 안 되고 재현 반복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역은 주관적인 해석 또는 어떤 추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계산 자체 그리고 결과 자체가 추론된 결과고 가정되고 해석된 결과라는 것이죠. 초기 정보, 경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억 년 전의 과거를 우리가 다룰 수가 없죠. 결국 똑같습니다. 동위원소 붕괴 방법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근거가 되는 그 초기 가정들, 초자연 영역에 있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이죠. 먼 과거이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동위원소법도 어떤 과학의 한계를 넘어가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추론으로, 해석으로 다루고 있는 방법이었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걸 사실은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억 년 전이기 때문에 어떤 목격자가 있을 수 없죠. 전문가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었죠. 초기 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 또는 목격자가 필요한데 목격자도 없었고 초기 정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기원에 관한 먼 과거에 관한 한 사실은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전문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이성의 한계 또는 과학의 한계 개념을 이런 기원을 다루는 어떤 기원과학 그리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살펴봤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결국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사람의 이성은 유한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기원을 다루는 기원과학의 영역도 완전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제한된 이성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된 그런 영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